제5화 사진 한 장.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기장의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동경을 거쳐 꼬박 16시간 만에 비행기는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장은 깊고 맑은 하늘을 감상하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비행기의 작은 창문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 하늘 아래서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당장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브리즈번의 날씨를 마음껏 마셔보고 바람에 온몸을 휘감아 보고 싶은 그의 마음과는 달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홍콩 뚱땡이 아저씨는 만사가 귀찮은 듯 비행 내내 코를 골며 잠만 자고 있었다. 자다가도 식사 시간만 되면 기막히게 잠에서 깨어났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다시 꿈나라로 돌아갔다. 엄청난 데시벨로 울리는 홍콩 아저씨의 코골이에 준호는 이미 녹다운이 되어 있었다. 정말이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기분이었다. 비행기가 바퀴를 내리고 사뿐히 지면에 내려앉았다. 기체가 옆으로 살짝 기울었지만 기장은 능숙한 솜씨로 다시 중심을 잡았다. 비행기가 속력을 줄이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온 매무새를 매만지고 짐칸을 열어 가방을 꺼내고 있었다. 비행기 밖에서는 건장한 청년들이 승객들의 짐을 꺼내 옮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비행기 점검을 시작했다. 준호는 코골이 아저씨를 벗어나 사람들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코골이 사운드 혹은 기압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쪽 청력은 이미 상실한 듯 먹먹했다. 시간이 지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공항 내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려했던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이제 막 구워 나온 빵처럼 신선했다. 낯선 공기의 냄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바람을 타고 모조리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태우려고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내뿜는 휘발유 냄새조차도 특별한 느낌이었다. 유행이 없는 것처럼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패션도 특별해 보였다. 덩치가 산만한 호주 아저씨는 반소매 와이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누런 구두에 양말을 종아리까지 올려 신었다. 따뜻한 봄날씨 같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소매를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울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여기서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군.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날아온 것만 같아 그는 고개를 계속 이리저리로 돌리며 주변을 이리저리 관찰했다. 몇 분 후 현경 씨가 김준호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그녀는 어디서부터 뛰어왔는지
힘에 부친 듯 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무릎을 짚고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자, 가시죠.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차는 100m도 안 되는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한국. 선우야, 준호한테 혹시 연락 왔니? 민정이 물었다. 아니, 연락 아직 안 왔어? 그는 준호가 당연히 민정에게는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신 없을 거야. 난 그냥 너한테 먼저 연락했나 궁금해서. 그녀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고 있었다. 너에게 안 했는데 나에게 했을 리가 없겠지. 선우는 내심 화가 났다. 준호, 잘하고 있겠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음. 선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눈을 피해 도로를 응시했다. BMW 컨버터블은 서울을 빠져나와 자유로를 느릿느릿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외제차를 왜 산 거야? 너가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울 하늘 아래서 뚜껑 열리는 차가 무슨 소용이야. 온갖 매연 다 마시고 죽자는 거야, 뭐야. 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다. 그녀는 선우가 괜한 과시욕 때문에 무리하게 필요치 않은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생각했다. 화를 나에게 풀고 싶다면 그렇게 해. 선우가 말했다. 뭐라고? 그냥 사고 싶었어. 그녀는 그가 변명을 주저리 늘어놓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사고 싶어서 샀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자신 역시도 자신의 능력으로 외제차를 사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가 지붕 없는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언젠가는 꼭 컨버터블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전에도 호텔에서 한잔하자고 불러내더니 너 자꾸 과소비 할래?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선우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저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항상 걱정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가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느 명품 매장을 지나쳐 걸어가다 무심결에 가방을 보며 예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어김없이 그 가방을 선물했다. 사실 선우는 주변 동료들에게 구두쇠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항상 값싼 음식과 싸구려 옷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그 돈 다 모아서 어디다 쓰는 거냐며 쓰고 살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그녀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절대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의 컨버터블은 부드럽고 날렵한 외관을 뽐내며 자유로를 빠른 속력으로 질주했다. 민정아, 뚜껑 열어줄게. 소리 질러봐. 뭐라고? 너 미쳤어?
나보고 지금 얼어 죽으라는 거야? 선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차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차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속도의 체감이 두 사람의 온몸으로 느껴졌다. 바람 소리는 엄청난 속도로 차 옆을 지나치고 있었다. 문 닫아. 그녀는 바람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소리쳤다. 이상했다. 바람이 차 안으로 너무 들어왔다. 차를 잘못 산 게 분명했다. 싫어. 야호, 소리 질러. 어쨌든 선우는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갈 것처럼 힘껏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미친 듯 소리를 질렀다. 잔뜩 흥분한 선우의 모습을 민정은 기가 찬 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 번은 미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을 들고 만세를 외쳤다. 바람이 총알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시원했다. 그동안 온몸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다 벗겨지는 것 같았다. 선우야, 힘껏 달려. 호주, 브리즈번. 촬영 콘셉트. 빛나는 태양, 사랑을 간직한 깊은 바다. 그리고 햇살 아래 한 여자. 아름다운 실루엣을 가진 그녀가 호주의 아름다운 바다와 태양, 그리고 광활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 이번 화보의 특징이자 메인이었다. 준호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최대한 바다의 여신으로 만들어 카메라 안에 담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1년 만에 돌아와 카메라를 다시 잡은 그가 제대로 된 촬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촬영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 역시 이리저리 구도를 다시 한번 잡으며 촬영을 준비했다. 이미 지난 이틀간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방향까지 완벽히 파악해놓고 있었지만 긴장감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주변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그가 제대로 된 촬영을 끝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가장 중요한 메인 모델의 의견을 존중해 그를 사진작가로 불러들였지만 여러 관계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굉장히 불편해했다. 모델 김유진은 하늘색과 하얀색이 부드럽게 조화된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새하얀 그녀의 피부가 유독 도드라지게 빛났다. 전에 보았던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완벽한 이목구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짙은 화장을 했다. 그녀의 얼굴이 빛을 받자 마치 태양처럼 눈으로 오랜 시간 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다. 그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었다. 그녀의 통이 큰 하늘색 실크 원피스는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는 바람의 여신처럼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너무나 자연스레 바람과 하나가 되어 휘날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방파제에 와서 부서지며 새하얀 물보라를 만들었다. 푸른 하늘은 너무나도 맑아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마치 꿈속 어느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 역시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았다. 준호는 긴장 속에서 첫 번째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는 여러 번의 소리를 내며 연속으로 피사체를 찍어냈다. 긴장감 속에서 바로 사진을 확인한 그는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형편없는 사진이었다. 그가 눈으로 보는 모습 그대로를 카메라 안에 담으려 노력했던 지난 날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는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사진 안의 슬픔, 기쁨, 행복, 그리고 그리움까지 그런 내면의 감정을 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단 1%도 사진에 담아내지 못했다. 준우는 절망감에 휩싸여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당장이라도 바로 앞 절벽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행복했던 꿈에서 깨어나듯 파란 하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군가 정지 화면을 누른 듯 모두가 멈춰버렸다. 바람도, 파도의 간절한 외침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정지해버렸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귓가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점차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멈춰져 있던 정지 화면은 어느새 슬로우 모션 화면으로 서서히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군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내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로 돌아왔다. 다시 파도가 치고 저 멀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모델 역시 너가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 했다. 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 카메라를 들었다. 카메라가 너무나 무거웠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다. 마치 세상을 두 손에 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침내 다시 두 번째 셔터를 누르려고 손을 가져다 댔다. 겁이 났다. 손이 심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카메라의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엉망이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카메라 속의 그녀를 봤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다.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쳐놨다고 생각하자 사진작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았다. 공백 기간과 개인 사정은 프로의 세계에서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이건
순전히 사진작가로서 자존심 문제였다. 그는 카메라를 한 손을 번쩍 들어 울퉁불퉁한 자갈 위로 집어 던지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놀란 듯 자신의 입에 손을 가져다 댔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차마 카메라를 던질 수 없었다. 그럴 용기도 없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다. 한동안 지켜보던 모델이 긴 치마를 손으로 대충 휘어잡은 뒤 그의 앞으로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던져요. 그의 앞에 도착한 그녀의 첫마디였다. 네? 던지라고요. 왜 못해요? 내가 해줄까요? 자, 이리 내요. 그녀는 준호의 카메라를 뺏으려고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모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민정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유명해진 스타라는 것이었다. 빼어난 몸매와 날카로워 보이는 이목구비. 그녀의 얼굴은 남자들에게 엄청난 섹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정은 그녀가 성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말도 함께 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괜히 성격 건드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줘보라니까요. 내가 대신 집어 던져준다니까.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민정의 말이 맞았다. 전 그게 아니라 단지 화가 나서. 준호는 애써 변명을 했다. 화가 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어요. 준호 씨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 어렵겠죠. 모델과 사진작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 같았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준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준호 씨가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다려 줄게요. 기다려 줄 테니 걱정 말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동 말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준호 씨를 믿고 따를 테니. 그는 그녀의 말이 그저 고마웠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마법에 홀린 듯 이상한 기분이었다. 자, 다시 합시다. 그녀가 돌아서 큰 소리로 스태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다. 어쨌든 그녀는 그가 포기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벌써 2번의 기회를 그에게 선물했다. 잠시의 소동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허리에 잡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고결한 자태를 다시 한번 뽐내며 포즈를 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뒤 카메라를 통해
한쪽 눈을 감고 그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전의 결과물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호텔. 어렵게 그날의 촬영은 모두 끝이 났다. 그는 이제 제대로 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긴 듯 했다. 그녀의 말이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사과도 하고 싶었다. 그녀의 방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반응에 대응할 예상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렸다. 1번. 그녀가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겨준다. 그의 대응.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2번.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똥 씹은 표정을 한다. 그의 대응. 재빨리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3번. 방황한다. 적당한 사과와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한 뒤 재빨리 돌아선다.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가슴이 콩닥거렸다. 배가 아파왔다.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긴장감에 매번 아프던 배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중요한 일에는 늘 그랬다. 그래서 아픈 배를 부여잡느라 늘 이상한 자세로 몸을 베베고 왔다. 소개팅빛, 면접 등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늘 배가 말썽을 부렸다. 자신의 발로 직접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방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보 같은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반대편에서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났다. 아, 이런. 문이 3분의 1 정도 열리더니 그녀가 흠뻑 젖은 머리를 문 밖으로 내밀었다. 준호는 흠칫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잠시만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들며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녀는 준호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 여자 뭐야? 자기 모습은 생각 안 하고 내 모습이 우스운가 보지? 준우는 내심 화가 났다. 하긴 내 모습이 별로긴 하지.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죄송해요. 근데 너무 웃겨서. 이런 젠장. 옷을 거꾸로 입었잖아요. 그녀는 손으로 그의 티셔츠를 가리켰다. 준호는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다.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하느라 옷과 머리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웃었죠? 아, 제가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내 다시 고개를 슬쩍 들었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녀는 샤워를 마저 다 끝마치지 못했는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급하게
딱딱하게 묶었던 앞쪽 끈이 풀어져 버렸다. 바로 그의 눈앞에 그녀가 전라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어머!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녀가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다. 다 봤어요? 그녀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준호는 짧고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뭐야, 다 봤잖아요.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방문을 쾅 하고 닫았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해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녀가 나타났다. 짜잔.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는 듯 양손을 양옆으로 뻗었다. 어때요? 아까의 기억을 잊을 만큼 예쁘지 않아요? 네? 아, 네. 도라이다. 준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었다. 연예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보고 확인하니 그런 사실들이 헛소문만은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신발에 신경은 아직 못 쓴 듯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그려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젖은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 싸매고 있었다. 근데 여기 어쩐 일이죠?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게 정신없이 얻어터진 복사처럼 정신이 혼미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트 신청? 그녀는 검지를 그에게 고정한 채 눈으로 재차 물었다. 마약이라도 했나? 아니요. 그녀의 말에 그는 깜짝 놀라며 손을 마구 휘저었다. 그럼 뭔데요?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혹시 시간 되면 식사라도. 데이트 신청 맞네. 왜 아닌 척하고 그래요? 뭐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촬영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준우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재빨리 돌아섰다. 6시 어때요? 그때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100m만 걸어 나가면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럼 6시에 봐요. 대충 대답한 뒤 미친 듯 걸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고 싶었다. 단둘이 저녁을? 맙소사, 취소할까?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심하게 부담스러운 그녀였다. 다시 돌아가 취소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스태프들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비웃던 나를 지나쳐 갔다.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그녀가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젠장. 저녁 7시 자바 레스토랑. 꼬르륵. 나도 배가 고프긴 하구나. 새삼스레 놀라웠다. 최근에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레스토랑 안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유럽풍의 건물 외관은
밤이 되면 황금색 불빛의 벽으로 변한다. 황금으로 둘러싸인 성처럼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면서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흰 식탁보가 깔려 있는 자리로 안내를 받고 웨이터에게 일행이 있으니 잠시 후에 주문하겠다고 힘겹게 전하고 나서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었다. 약속 시간이 이미 1시간이나 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준호는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그녀의 알몸이 자꾸 떠올라 몇 번이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문 밖에는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시당한 것 같았다. 아니면 골탕일까? 준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애당초 실현 가능 없는 일이었다. 호텔 주변은 브리즈번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지만 저녁이 되어가니 밤거리는 어둠에 취한 듯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도시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브리즈번 강과 도심 사이에 자리 잡은 보타닉 가든의 입구가 길 건너로 보였다. 그는 밤 공기를 마시며 건널목까지 천천히 걸었다. 강렬한 태양의 기세가 무서운 낮과 다르게 살짝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서늘한 밤이었다. 길 건너까지는 큰 걸음으로 몇 발자국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급할 것이 없으니 가만히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새벽처럼 도로에 지나는 차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 그는 보타닉 가든으로 들어섰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공원이었다. 좋기 몇십 미터는 될 것 같은 나무들이 서로의 키를 뽐내며 하늘을 가리고 있어 울창한 살림을 연상케 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숲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연못에서는 당장에라도 악어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온갖 새들의 소리들, 산책하는 사람도 없었고 발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정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맹수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할 수 없이 공원을 나와 잘 정비된 길을 따라 걸었다. 걷다 보니 브리즈번 강을 옆에 두고 바닥이 나무로 잘 만들어진 산책로가 있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좋아 그 길을 따라 준호는 계속 걸었다. 촘촘히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옆으로는 브리즈번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가끔 브리즈번 수상버스가 지나가면서 작은 물결을 만들었다. 브리즈번 강은 브리즈번시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른다. 강은 도시를 둘로 나누고 네 개의 다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다. 강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강에 비쳐 흔들리듯 그의 눈에 아른거렸다. 강줄기를 따라 좀 더 걷다 보니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강가를 중심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보였다. 그곳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유리잔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마치 작은 음악회를 하는 듯 했다. 관광객을 위한 곳인 듯 보였다. 각 나라 말들이 이리저리 섞여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자 눈앞에 스토리 브릿지가 나타났다. 생각보다 거대한 모습의 다리는 아름다운 다리의 곡선을 따라 전구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설치되어 빛나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은은하게 불을 밝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다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브리즈번의 불빛들 속으로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 이곳에 온 것은 최상의 선택이었다. 강 건너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음속 깊은 어느 곳까지 바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호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깊은 밤, 호텔로 다시 돌아온 준호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비록 그녀에게 보기 좋게 바람을 맞았지만 모든 것은 브리즈번 강바람에 씻겨 내려가 마음은 평온했다. 익숙한 웃음소리에 고개를 왼편으로 돌아본 그는 어이가 없었다. 그곳에는 바로 김유진이 서양 놈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정말... 준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고 있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려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양놈이 그에게 인사를 했지만 깔끔히 무시했다. 서양놈은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며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준호씨, 늦게 들어오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분명 사이코패스다. 이 여자가 정말... 당신이 뭐 인기 좀 있다고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갑작스러운 준호의 행동에 당황한 듯 그녀는 잠시 나가서 얘기하자며 먼저 밖으로 나갔다. 서양 놈들은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가 몹시 화난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다. 아이고, 무섭네요. 준호는 빈정거렸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지고 논다는 겁니까? 그쪽이 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약속 어긴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저 코쟁이들하고 잘 돼가는데 파투 나서 섭섭하신가 보네. 그는 생각 없이 말을 마구 내뱉었다. 그녀는 기가 막힌 듯 실소를 터뜨렸다.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정말 유치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 역시도 지지 않았다. 어차피 이판사판이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게 유치하지, 안 유치해요? 정말 소심하시네. 역시 민정이 말이 맞았네. 뭐라고요?
그녀가 잔뜩 화가 나 물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김유진 씨와 함께 일한다고 하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소문이 안 좋다고 조심하라고. 역시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나지는 않겠죠? 소문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던데요. 스캔들도 많고 혹시 성공하는데 그들의 도움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순간 준호는 약간 미쳤던 것 같다. 이 남자가 정말. 그녀는 참지 못하고 구두발로 그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너무 아픈 나머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준호는 정강이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그녀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그를 무섭게 째려본 뒤 뒤돌아 종전걸음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따끔한 충고를 그녀에게 해주겠다고 자신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젠장, 내가 왜 그 여자 걱정을 해? 준호는 툴툴거리며 다시 호텔로 돌아가 버렸다. 밤 11시 45분. 방으로 들어온 준호는 메시지 하나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그녀의 코디네이터는 늦어진 촬영 때문에 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려고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없었고 결국 그의 방 밑에 메시지를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죄책감에 호텔 밖으로 나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다. 개들이 소변으로 자신이 지나온 길을 확인하며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역시도 호텔을 다시 찾아가려면 주변 길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해야만 했다. 그는 좌회전을 앞두고 고개를 들어 길 이름을 확인했다. 알버트 스트리트. 왼쪽으로 돌아 다시 곧장 걸었다. 그리고 우회전을 앞두고 다시 길 이름을 확인했다. 샬롯테 스트리트. 오른쪽으로 돌아 앞을 보니 콜랜드 트레저리 카지노가 보였다. 카지노 건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플하면서도 고풍스럽게 아름다웠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이탈리아 깊은 시골에 한 백작이 사는 성을 보는 듯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카지노 건물은 브리즈번을 관통하는 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앞으로는 빅토리아 브릿지가 강의 건너편 사우스 브리즈번까지 맞닿아 있다. 강의 건너편에는 대형 관람차 휠 오브 브리즈번이 상징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관람차와 대결이라도 하듯 카지노는 은은하면서 점잖은 불빛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 그 불빛은 건물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곧이어 불빛이 다른 색상으로 몇 분마다 한 번씩 변하고 있었다. 카지노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가니 가장 중심이 되는 퀸스트릿이 나왔다. 그곳을 따라 내려가니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다. 아시아인들이었다. 이곳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민족이군. 거리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
그중 한 벤치에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웠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분. 그녀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저기, 유진 씨,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왜 우세요?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그렇다고 이 밤에 위험하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울고 있는 그녀가 너무 안쓰럽게 보였다. 저 안 울었는데요?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며 말했다. 아, 네, 그래요. 잠시 후 그녀는 큰 하품을 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걸 알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끝인가요? 준호 씨는 잘못한 게 뭔지는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 그녀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도 먹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그는 최대한 잘못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그녀의 따발총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말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내 차분해지기를 반복했다. 됐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호주 유명 프로덕션의 관계자들이에요. 이번에 찍고 있는 작품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호 씨도 추천한 거 알긴 알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조금 놀랐다. 도대체 왜 그에게 자꾸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더 반가운 이유는 이곳에서 잠시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돈벌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왠지 그 돈벌이는 물 건너 갔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바에 앉아 있는 그 서양 놈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 뭐, 괜찮아요. 차마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괜찮다면 뭐, 그러던가요. 그나저나, 이곳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름다운 도시의 밤에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만의 세상 같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지노 건물 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갔다. 그 역시 그녀를 따라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야죠. 너무 늦었어요. 겁이 많네요. 들어가고 싶으면 먼저 들어가요. 난 이 밤의 분위기를 좀 더 즐길 테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겁이 없다. 준호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도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거리에 사람이 정말 없었다. 상점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가로등의 불빛이 낭비처럼 느껴졌다. 우리 저 반대편으로 가봐요. 저쪽에서 보면 또 다른 야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강 너머 도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싫어요? 그녀가 정색하며 물었다. 아, 아니요. 좋은데요. 갑시다. 그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빅토리아 브릿지만 건너면 바로 반대편 도시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큼 가깝지는 않았다. 바람이 심하네요. 그녀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다리 중간에 서서 강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자신이 타이타닉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눈을 감고 양팔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런 그녀를 무시한 채 준호는 그곳에 서서 다시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아름다운 불빛과 깊은 정적이 묘한 기분을 들게 한다. 준호는 정신없이 강바람을 맞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오른쪽을 돌아보라고 손짓했다. 거봐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 더 아름답잖아요. 그녀는 미국인처럼 감정을 과하게, 아니,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러게요. 아름답네요. 몽환적인 야경이었다. 오빠, 카메라 가져왔어요? 저요? 귀를 의심했다. 그럼 여기 다른 사람 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다행히도 지켜보는 것은 가로등 불빛, 그리고 바람뿐이었다. 오빠 맞잖아요. 그럼 언니라고 불러요? 그녀가 세련된 표정을 한 채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걸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카메라 가져왔냐고요. 카메라. 그녀의 애교 섞인 말투에 그는 당황한 듯 우물쭈물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요상한 기분이었다. 디지털 카메라.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콤팩트형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조심스레 꺼내들며 말했다. 역시 포토그래퍼는 다르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챙겨서 다니거든. 자, 이리 줘봐요. 그는 마치 매니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겠지. 두 사람은 빅토리아 브릿지가 끝나자마자 보이는 육교 위로 올라갔다. 육교 가운데 서 있으니 빅토리아 브릿지의 양쪽으로 줄맞추어 늘어선 가로등 불빛과 좀 전까지 감탄에 맞지 않았던 반대편 도시 야경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의 배경이 되었다. 자, 오빠,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녀는 그에게 사진기를 내밀며 말했다. 뭐예요? 그녀는 사진기를 받아들고 뒤로 물러나는 그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사진 찍어달라면서요. 그가 대답했다. 사진 찍자고 했지. 사진 찍어달라고 했나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네. 그녀가 어이가 없는지 갑자기 웃었다. 자, 일리 와봐요. 우리 같이 찍어요. 셀카? 셀카는 안 찍어봐서. 그는 머뭇거렸다. 항상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지 찍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포토그래퍼가 셀카도 못 찍고. 그녀의 비난이 또 한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오른손을 쭉 뻗어 사진 찍을 준비를 끝냈다. 붙어요, 붙어.
그의 심장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배도 아파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그의 볼에 살며시 가져다 댔다. 두 사람의 볼이 닿을 듯 말 듯하다 이내 살짝 맞닿았다. 전기가 확 하고 튀는 느낌은 그의 얼굴 피부를 통과하고 심장을 지나쳐 마침내 손가락 끝에서 찌릿찌릿함이 느껴졌다. 준호는 주먹을 힘껏 쥐었다. 그 순간의 1초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1초가 그의 기억 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저장되었다. 그렇게 그날의 잊지 못할 순간은 카메라 안에 담겼다.